경북 경산에서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방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영천 한이마을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모난 교실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수업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사우나 화재는 소방 전기시설 관리 부실과 초기 대응 미흡 때문에 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검은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사고 현장을 급히 수습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2일 밤 11시 30분쯤. 경북 경산의 한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차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차가 많이 없었어요. 마치 그냥 털에 나가지고 여보게 바가 앞에 대형전이에 바가 앞에 있더라고요. 사고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는 17살 남자로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탕무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31%. 경찰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탁군의 친구 17살 서무군과 41살 이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같이 술을 마셔가지고 그 옆에 한 41살 그분이 술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자 운전을 좀 해라 이렇게 키를 줬는 걸로. 사망자는 모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들로 모임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예, 모임하고 집에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좀 알았던 게. 경찰은 탁군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 씨와 서군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영천은 예로부터 한약재 시장의 총집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전국 유통 물량의 30%가 영천에서 거래될 만큼 한방 유통의 중심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방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영천 한이마을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친 영천 한이마을입니다.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료 이용시설인 유의기념관과 한옥체험관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관을 앞두고 관람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이마을의 자랑거리가 되는 유유기념관 실내 인테리어 작업과 한옥 숙박시설에 머무는 분들이 취사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약선 음식관과 카페테리아는 개업을 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마을이 정식 개관하게 되면 유의기념관에서는 각종 한방 관련 전시물과 자신의 얼굴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시설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에서는 전통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고 실제 한방 치료와 처방이 가능한 한의원은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한방 테마거리에는 350년 전통의 영천 양령시 역사를 알아보는 전시관과 옛날 한의원을 구현한 전시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본인의 사상 체질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고 옛날 한약방에서는 다양한 한약재의 정보와 효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의 역사를 둘러보고 다양한 약재를 만나볼 수 있는 한이마을.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와 약선 음식까지 맛볼 수 있어 새로운 힐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교사가 칠판 앞에 서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이 변하고 있죠. 이제는 수업 공간인 교실도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교실을 탈바꿈하는 미래교육 리노베이션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실에 다락방이 들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이 비밀 공간에선 친구들과 모여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뒤엔 놀이매트가 깔려 있어 옹기종기 둘러앉아 보드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바로 운동장으로 연결됩니다. 개학 일주일을 맞이한 1학년. 내일도 모레도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요. 게임하고. 획일화된 사각형 구조, 네모난 교실이 탈바꿈했습니다. 공간의 변화는 수업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어떤 기분을 말할 수 있을까? 몰라? 난 기뻐. 기뻐. 난 정말 짜증나. 아이들은 대답과 반응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교사는 학습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다 보니 여기에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냥 놀이 시간도 즐겁고 공부 시간도 즐겁고, 그러니까 항상 학교 오는 게 기대되는 점이 가장 큰 수학이라면 수학인 것 같아요. 이 교실이 달라짐으로써. 저출산 시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실의 빈 공간은 늘어갑니다. 교육과정도 해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협동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실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교사들은 그 학생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대구 교육이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왔던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학습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아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건축가가 함께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미끄럼틀을 해달라고 했어요. 점핑 하고 싶어가지고 스프링을 달리게 해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상상력을 키우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 교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도 40곳을 선정해 교실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사우나 화재는 소방 전기시설 관리 부실과 초기 대응 미흡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상가 관계자가 오작동 때문에 화재 경보기를 꺼둔 상태였고, 불이 난 건물 4층 비상 대피로에는 물건 등이 쌓여 있어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소방 공무원들도 소방안전 점검 당시 지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우나 업주와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사우나 종사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을 이끌 조합장 당선자들에게 조합원들은 어떤 점을 바라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투표하실 거예요? 해야 되죠. 뭐 지방이 있기는. 투표하실 거예요?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 네, 선거 당일 저는 지금 안동시 송화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로 당선될 조합장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투표소 2곳을 들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농민들 위해서 농자재라든지 모든 걸 좀 이렇게 수급이 잘 되도록 해주고, 앞으로의 그 자기 목표를 뚜렷이 세워가지고 일할 사람, 충실하게 농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그 앞장을 서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뭐 덮어놓고 와가지고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놔놓고 그 자기 조합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거 전날인 12일에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민 700여 명이 살고 있는 안동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과수원과 집, 마을회관 곳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뭐 어떤 조합 운영을 잘 해가지고 뭐 흑자를 내가 조합원이 다음은 뭐 얼마나 덕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바라는 거지.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거는 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적정 가격에 받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합이 앞서줬으면 좋겠죠. 판로가 없잖아. 응? 그런 문제라든가 사과뿐만 아니라 뭐 고추, 콩 많잖아, 그죠? 모든 농산물. 농민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청렴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양심을 요구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모두 50건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또 이기주의 세대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욕심 부린 사람도 많고 하니까 거래처장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뭐하나 뇌물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받는 사람도 있고 계시고 하니까 저는 진짜 정직한 사람 원합니다. 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진짜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 성격 급한 사람들 추진력이 있고 좀 요래 깐깐하고 내 성격 지는 사람 나온 사람들은 막 댕기면서 다 내가 들어가면 잘하겠다 살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로 참 우리들 농민들 보는데 좀 이렇게 농민들 살기도 좋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조합이 되면은 조합장이 되면은 물론 뭐 공약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금 체제가 보통 보면 지금 옛날과 틀려가지고 좀 조합의 이 상임 이사들이나 이 보통 이 대의원들이나 이제 이사님들이 서로가 이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제까지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잘 됐으면 우리 바람이 그거고. 대구 경북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523명. 이 가운데 최종 당선되는 사람은 206명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탈락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 첫째적으로 저거 하는 게 남을 비방하는 거죠. 또 이 조합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물론 되는 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떨어졌다고 해서 되는 사람 헐뜯지 말고 뒤에서 밀어가 같이 할 수 있는. 네, 조합원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합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기억하고 헤아려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12일 열린 경북도의회에서 현 도정을 짚어보는 이 도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경북의 관광 문제 등 날카로운 질문 속에 개선점을 요구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홍정표 기자. 자, 12일 도정 질문이 열렸는데 먼저 이 청년 실업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도의회에서 박채하 의원은 경북도가 지원해서 많은 청년 창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증가해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청년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연령대와 창업 비용이 낮아지고 준비 기간이 짧아지는 등 손쉬운 창업이 증가하면서 상공인연합회에서 2018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90%, 100만여 명이 폐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년몰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난 2017년에 개장한 경주와 구미 전통시장의 청년 점포 40개 중 33개가 문을 닫았고 또 지난해 10월 개장한 안동 중앙시장 내 20개 점포 중에서 5개월 만에 3개 점포가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한 31개의 점포 중에는 16개가 폐업하고 특히 경산의 하얀 꿈바오 시장의 경우에는 12개 점포 중에서 단지 3개 점포만 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으로 인한 부채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세금을 지원하고 청년 사업자 이 사비도 들어갔는데 2, 3년도 채 버티지를 못하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는 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 농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은 이 지속적인 사후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죠. 네. 물론 도에서 다양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철우 지사의 대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청년 창업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고 중소기업 벤처부와 연계해 컨설팅과 상담으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창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이런 도의 방안이 뭐 실제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경상북도는 그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4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곳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물론 이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네.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속출하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청년들은 대부분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네. 그 현실적으로 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지난해 그 경북도에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선발한 인원은 100명입니다. 하지만 중도 포기한 청년이 벌써 22명이고 최종 선발된 53개 팀 중에서 현재 영업을 시작한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정말 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과 또 프로그램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세금으로 지원되는 곳이 성과가 없다면 그 제도 자체를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관광 분야 질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박창석 그 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의 20%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인 방문객은 경상북도의 2.6%밖에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경북 관광이 현재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동안 관광 정책이 인프라 중심의 공급자형의 관광 정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문공항이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중에서 대구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 관광 자원은 많으나 그 외국인 관광객이 극소수인 것을 그 이제 접근성을 탓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대구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적다는 이유인데 그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은 볼거리 위주의 그 경북 관광을 좀 즐기고 쉬고 사진을 찍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이 지적도 맞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머물 수 있다는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지금 자원은 많고 볼거리는 있으나 이거를 끌어들이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오면은 숙박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걸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서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가 되도록 하는데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철우 지사는 그 사실 관광산업 부흥에 많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구 유입도 늘리고 지역 소득도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지난달 사실 또 중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 여행사 그룹을 모아서 경북을 소개를 했고 문화와 관광을 매칭하기 위한 그 경북 문화관광공사를 얼마 전에 설립했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대표 축제 한 개씩을 선정하는 등 그 사실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관광이라는 그런 문제점. 도에서도 이 경북 관광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도지사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겠죠. 홍정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0만 3천 원으로 2017년에 비해 0.8%가 올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초등학생은 27만 7천 원, 중학생은 33만 2천 원, 고등학생은 31만 8천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천군이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 1차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 유치를 위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경북도청 신도시발전협의회 주최로 3월 15일 오후 2시 신도시 주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16일과 17일 양일간 예천 진호국제양궁장과 공설운동장 등 6개소에서 선수와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NFC 예천 유치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대구 소방본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소방차 30세대를 동원해 유치원과 학교, 요양시설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물을 뿌려 먼지를 줄일 예정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전기차 위주로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봄과 식목철을 맞아 대구 수목원에서 재배한 나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수목원 운동장에서 헛개와 치자 등 묘목 12종류 5천여 그루를 나눠주고 8개 구군에선 아로니아, 석류, 산수유 등 10종 약 3천 그루를 나눠줍니다. 또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호수도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폐교된 영천 자천중학교가 녹색 체험터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천중학교를 활용한 보현산 녹색 체험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녹색 체험터에는 체험교실과 순환형 모험 생태놀이터, 산책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역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7월부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수는 중국 위에시 산동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참가자는 연수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이거나 수성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30일까지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을 넘어서 정부에서도 인정한 영주시 공공건축 정책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겸임교수인 김정모 법학박사,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주의 공공건축 현장을 지금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어떻게 방문하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좀 살기 좋아지면서 공공건축물 좀 아름답게 하자 이런 이제 정책을 우리 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주시가 그런 정부 정책에 가장 알맞게 잘 하고 있다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혁신사례로 꼽힌 영주시
공공건축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국무총리 이번 방문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총괄 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공공건축, 공간 환경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영주의 우수 사례를 이제 둘러보고 전문가들로 이제 듣기 위함인데, 이 총리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영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직접 영주시청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현장인 노인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런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들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는데, 영주시가 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공건축 이 제도들은 서울시보다 약 3년 앞선 제도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불리는 동네 건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아주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이게 단순히 모양만 예쁘다, 잘 지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전국 최초로 영주시는 총괄 건축가 또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요. 이미 전국 80여 개 지자체와 단체가 영주를 찾아서 이제 10년 차를 맞았습니다. 공공건축 제도 그 운영 방식 뭐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실까요? 어떤 점을 좀 배워가는 겁니까? 네, 사실 영주시는 이제 기존의 공공건축 그 정책이 지역 공공 정책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네, 전국 최초로 지역 총괄 계획과 즉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및 발주 업무가 단순 행정 업무로 수행이 되면서 지역 맥락과 무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총괄 건축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건축관리단은 영주시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관리 체계 장착을 위해서 경관 기본 계획 및 공공 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디자인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요.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공공건축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그동안 기피시설로 치부되어 있던 그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시내 한가운데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시설 운영 일부는 주민들에게 맡기는 등 민간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를 했는데요. 영주시는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으로 지난 7년간 무려 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건립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또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주시의 공공건축 제도가 많은 지자체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 국무총리의 방문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영주시를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금 장소적인 특징 그리고 역사성을 비롯해서 공공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영주의 공공 건물은 약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개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주의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생활형 사회 간접 자본의 모범 사례라고 영주를 좀 꼽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한 건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 기반 시설 이른바 SOC 사업 중에서 대체로 우리 인식이 지금 이제 도로 건설 이런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데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SOC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 토목 중심의 도로 건설 위주의 토목 건설 위주의 SOC보다 건축에 방점이 찍힌 SOC 사업은 공공 건물을 발주부터 또 설계부터 디자인을 이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서 독특한 형태를 띠는 그런 개성이 있는 지역별로 개성이 있는 그 SOC 생활 SOC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영주시는 매우 다른 지방하고 다른 독특한 SOC 즉 이 건축의 공공 건축물의 독특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2년 사업이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해서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다고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영주에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공공건축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떠오른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생활 SOC 공모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수백억 원의 이 관련 정부 예산을 땡겨오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탄력 받은 김에 이렇게 쭉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지금 생활 SOC 사업은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연계해서 우리 김 박사님. 생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국민의 건강과 여가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정 과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예산 8조 6천억 원 규모의 192개의 생활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제 4대강 사업 등의 토목 건설 위주에서 건축 위주로 이제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활 SOC란 것이 주변에서 기존에 멀쩡했던 보도블럭이나 갈아치우고 다리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도서관, 동네 커뮤니티 공간, 체육관, 노인복지시설, 또 여성복지시설 이런 내하고 직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정부에서 이제 건축물을 아름답게 또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5조 8천억 원에서 2019년 올해는 8조 6천억으로 큰 예산을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지만 서울시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년이나 빨리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도 좀 놀랍고요. 또 무엇보다 시민이 행복한 건축을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영주시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책이 지속되면서 영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큰 변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영주시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고장을 내세우고 또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전통 문화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왔는데요. 특히 영주 사과와 그리고 풍기 인삼물 등 특산물, 또 부석사, 소수서원처럼 유서 깊은 문화 유적들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다고 해야 할 텐데요. 영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연구원 부설 그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제안을 받았는데요. 공공건축 공공기관 통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서울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3년이나 앞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 디자인 관리단을 출범시키고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 중심의 정책 설정을 했는데요. 주요 거점 사업들을 만들면서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영주의 공공건축과 도시재생은 첫 사업 기획부터 시설 운영 그리고 조성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할매 묵공장 그리고 할배 목공소 등 일부 시설물을 위탁받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지자체장 교체와도 전혀 상관없이 제도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지난 7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영주시가 그동안 건립한 그 공공건축물들을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는데요. 도시재생과 그에 맞는 공공건축 정책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지금 그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로까지 이어져서 이 사업이 이렇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낙후되고 또 소외됐던 영주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건 물론이고 또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을 좀 배우려는 그런 전국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벤치마킹 하는데 지금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시설, 주민생활과 관련된 이 공공건축물 수준을 이제
높여가면서 네. 경북 영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주의 노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중에서 전국적인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영주에 있는 노인 복지관이 어디냐 하면은 예. 영주에는 이제 철도역의 집산지인 철도역의 도시인데 이 철도 시설로 단절된 삼각지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 이제 중앙선과 영동선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 그 삼각지가 있는데 그동안 방치되는데 거기에다가 노인 복지관을 신설을 해가지고 예. 저 모양도 굉장히 직선적 아름답게 꾸며놨고 특히 이 노인 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은 물론이고 노인도 아주 편리한 시설에 또 보기 좋은 시설에 이제 참여했지만 특히 어린이들까지도 구경 삼아 오는 예. 그런 노인과 어린이들의 소통의 장까지 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주시에서 지금 이 영주시의 이런 공공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 줄을 잇고 있는데 매년 1,500명 이상의 이제 전국의 공무원들이 영주로 공공건축 투어를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 영주 공공건축물이 신의 한 수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신의 한 수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절됐던 곳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대 간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네. 단순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하드웨어 내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겉이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상호 간에 소통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더 긴밀해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배우러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담으로 지금 이낙연 총리가 방문했을 때 그날 그 현장에 이철우 도지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북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많이 한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북이 좀 그 경제적인 산업이 좀 침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철우 지사가 이제 이낙연 총리에게 많은 당부를 좀 했는데요. 네. 총 사업비 3,500억 원이 이제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구미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구미 스마트 단지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또 국가오공단 그 분양가를 인하를 좀 해달라.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총 사업비가 약 6천억 원인데요. 산업부 소관 첨단 베어링 기반 구축 사업비가 총 3,500억 죄송합니다.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올해 2분기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국토부 소관인 그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또 2,500억 원인데요. 그렇군요. 이는 지난해 8월에 1,300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최종 후보지로 영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현재 그 사업 시행자 선정 협약 추진 그리고 그 대상지 입지 분석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베어링 특화 단지는 영주시와 경상북도의 전략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경북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향후 경북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번 영주의 이 공공건축 사례를 통해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장 교체와 상관없이 이 제도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됐다는 점인데요. 지난 7년간 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좋으면 그리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물론 이제 영혼을 갖고 추진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단체장의 영향받지 않고 좋은 제도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건축물 제도가 전임 시장인 김주영 시장 시절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행 장욱현 시장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보완하고 또 가꾸어서 이 성공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칭찬받을 사례인데요. 네. 우리가 1988년도 대통령 직선제로 되고 1995년도에
자치단체장에 직선이 되면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뽑힌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후임 단체장이 전임 단체장의 잘된 정책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공학상 앞에 단체장이 해놓은 걸 자기가 또 이제 잘 만들면은 앞에 해놓은 사람의 치적으로 될까봐 말하자면 선거공학상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단점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주시 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김 시장의 제도를 승계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10년 동안 밀어붙이고 다듬어서 좋은 건축 행정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고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제도든지 최초 기획자가 있을 테고요. 기획했던 팀이 있을 텐데 이런 단체나 그룹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좋은 장점들만 계속 뽑아내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쭉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것.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정치공학적인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물론 조금씩 변형돼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더 많이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이 정책들을 조금 변형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호간에 더 시너지가 날 테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으로 전반적으로 좀 평가라면 평가, 앞으로 기대라면 기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지자체장들이 교체가 되면은 그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수성구청에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수성구청에서는 인자수성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이진원 전 구청장이 인자수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 구청의 브랜드로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그 새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인자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해서 지금 그 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성구에서 인자수성 유자 프로젝트라는 그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2019 수성구형 행복 더하기 일자리 이런 식으로 또 사업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이제 수성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에서 현 구청장으로 바뀌었다는 김대건 구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성격도 일반적인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성과 중심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름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다 보니 결국 그 예산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영주시는 꾸준히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해서 해왔다는 것, 이거 참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들도 같이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좋은 공공건축물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요. 또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주의 공공건축 정책은 국민을 위한 동네 건축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범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과 또 생활 SOC 공모 사업에서도 영주시의 영주시가 더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샘추위가 계속되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날씨입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에 햇살까지 비추겠는데요. 꽃샘추위 때문에 바람이 강하고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경북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기온차가 크게 나는 만큼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지요. 금요일에도 한 차례 비가 지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발이 흩날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릅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